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정부는 오늘 0시를 기해 수도권의 클럽과 PC방 등 고위험 시설 12개 업종에 대한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 모임과 활동은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정덕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4일부터 어제까지 집계됐던 국내 신규 확진자가 거의 1,000명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발표를 했습니다. 대상 지역도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인천까지 포함을 시켰고요. 2단계 조치 역시도 더 강화돼서 권고 수준에서 이제 좀 강제 조치가 시행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 적절한 시기에 적당하게 지금 조치가 취해졌다라고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환자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그것과 병행해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 산발적으로 동시에 발생하고 있고 또 사랑제일교회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2단계 격상은 적절했던 것 같고요. 아마 정부가 강화된 2단계. 예, 강화된 2단계. 국민들의 수용도를 고려해서 처음에 바로 2단계로 가지 않고 1.5단계를 거쳐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인 다음에 2단계로 감으로써 좀 수용성을 높이려는 그런 효과, 노림수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권고가 아니라 강제, 금지로 바뀌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어길 시에는 법적인 제재도 있는 거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염병 위반법에 의하면 보건당국,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러한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제 벌금형이나 이런 것들을 처할 수 있는 형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기존까지에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였기 때문에 권고였지만 이번에는 강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 조치의 효력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 대상 범위가 인천까지 포함됐던 것, 사실 한반도가 다 일일 생활권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인천을 포함시킨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인천을 포함한 서울, 경기는 다 같이 수도권이라 한 개의 생활권인데 초기에 인천에서의 확진자 숫자가 좀 적었기 때문에 인천을 빼고 2단계를 시작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인천에서도 환자가 생기고 있고 이게 사실상 한 개의 생활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애초부터 포함시키는 게 맞았었는데 이것 역시 이제 확진자 수가 적은 점을 고려해서 정부가 약간 잠정적으로 시작할 때 빼고 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생각했을 때 결혼식하고 장례식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좀 보면 이 식장 안에 50명 이상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직원들만 10분 된단 말이죠. 10분 제외하고 나면 양가 직계 한 20명 정도씩만 참여가 가능한 데다가 뷔페 식당도 지금 이용이 불가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연기 사태가 속출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서 실내는 50인, 실외에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 등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처벌 수위가? 처벌 수위는 벌금 300만 원 이하 이런 정도의 벌금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실제로도 이제 확진자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중이 집합하는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돌잔치 특히 이런 거는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불가피하게 진행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소의 인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50명 미만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 이런 것은 주최자뿐 아니라 참석자도 만약 어길 시에는 그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의도적인 부분이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참석자 입장에서는 사실 하객을 몇 명이나 초대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친한 사이고 내가 가는 걸로 인해서 50인 이상이 초과된다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참석자까지 처벌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 모임을 주최한 사람은 본인이 청첩장이라든가 이런 초대를 했기 때문에 이 모임을 진행할 경우에 참석 인원이 50인 이상일 걸 알고 있었고 결과적으로도 실내에서 50인 이상으로 인원이 모였다고 하게 되면 그
그 감염병 위반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방역 당국에서는 지침상으로는 네. 주최자뿐만 아니라 참석자에게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네.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늘 사례별로 네. 좀 볼 텐데 어느덧 400명대 중반대를 훌쩍 넘겼고 문제는 너무나도 다양한 곳에서 N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병원, 경찰서 할 것 없이 전방위로 퍼져 있는데 이 신속하게 지금 끊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N차 감염의 고리를. 네, 그렇습니다. 골든타임이 얼마나 남았다고 좀 봐야 될까요? 보통은 그 확진자가 발견된 이후에 3일 이내에 역학조사 결과가 끝나고 그 확진자의 접촉자에게 통보가 되고 격리가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미 지금 8월 15일 집회가 된 이후로 지금 4일이 지났기 3일은 넘었네요. 네, 넘었습니다. 그래서 골든 타임은 넘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감염된 사람들이 2차 감염의 시기에 이제 이미 들어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분들이 확진 검사를 받고 역학조사에 협조하는 게 중요한데 실제 현장에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비협조적이라 역학조사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합니다. 예. 이것 역시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광화문 집회 참가할 당시에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이 방역 당국의 예측으로는 최소 10명은 된다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들이 굉장히 장시간 동안 그리고 광범위한 공간에서 이런 집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시간, 장소를 좀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역학조사 네.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야 될 때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뭐 그로콜 센터나 뭐 그 이런 이제 공간에서 그 접촉자를 특정하기 어려웠을 경우는 그 GPS 자료, 통신 자료를 이용해서 위치 추적을 하긴 했었는데요. 문제가 이제 첫 번째는 개인의 그 사생활 정보 침해가 너무 심하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광범위하게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특정되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점. 두 가지가 문제라서. 그런데 이건 이제 광화문 집회는 성격상 그 감염자들도 계속 돌아다니고 그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들도 한 곳에 있지 않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GPS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위치를 특정하거나 접촉자를 특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 그때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확진자를 찾아내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그 이낙연 의원 코로나19 간접 접촉으로 인해 진단 검사를 받고 현재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라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예. 이낙연 의원 현재 자가격리 중이고 간접 접촉 그러니까 마이크를 함께 공유했던 것 때문에 간접 접촉으로 분류가 돼서 검사를 네. 받았고 네. 이렇게 음성이 나온 건데 네. 이런 경우라면 그래도 자가격리 2주는 지켜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확진자의 접촉자는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이게 잠복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바이러스의 양이 작아서 음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격리 기간을 갖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직접 접촉한 게 아니고 일종의 간접이기 간접 때문에. 접촉이라 그것을 우리가 접촉에 포함시킬 건지 접촉의 정의에 포함시킬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방역 당국이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함께 사용했고 의자를 함께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간접 접촉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세요? 글쎄 뭐 구체적인 상황을 뭐 봐야 저희가 지금 화면을 네. 통해서도 그 공간의 모습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공간에서 저 정도 거리에 있는 마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네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이크를 공유할 때 감염이 일어나는 것은 마이크 이제 확진자의 침이 마이크에 튀고 그 마이크를 이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그 마이크에 이제 뭐가 닿고 그러면서 이제 그 비말이 흡수되는 바이러스가 흡수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인데 저 정도 상태라면 사실은 감염의 직접 위험은 접촉은 굉장히 아니기 때문에.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또 잡아서 쓰는 것도 아니니까요. 네, 그 네. 정광훈 목사의 그 광화문 집회 당시에는 또 마이크를 같이 들고 또 공유를 했던 부분 때문에 많은 또
지목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예. 이런 마이크를 통한 간접 접촉의 그 심각성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일단은 음성이라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조금 전에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현황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전해드리면 좀 더 증가를 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는 297명이 확진이 됐고 누계는 16,058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297명 중에서 역시 국내 감염이 대다수였습니다. 283명이 국내 감염이었고요.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150명, 경기에서 94명, 부산에서 9명, 인천에서 8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279명에서 시작해서 197명으로 잠깐 줄었다가 246명 어제 기록했었고 오늘은 다시 예. 거의 300명에 육박하는 것처럼 그래프로 봤을 때는 사실 교수님 이게 네. 우상향 그래프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하루하루의 숫자는 저희가 그걸 가지고 상황의 변화를 판단하기 어렵고요. 적어도 한 3, 4일 정도의 평균 값을 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 증가세에 놓여 있다고,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러니까 역학조사가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증가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서울에서 150명, 경기에서 94명, 부산에서 9명, 인천에서 8명,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다수가 확진됐고 그 이외 지역에서도 강원에서 5명, 광주에서 4명, 충남과 경북에서 각각 3명, 대구, 전남에서 각각 2명, 세종, 충북, 전북에서도 1명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 지역에 걸쳐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한 전파가 가장 크다라는 게 일단 방역 당국의 판단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 혹은 교회와 관련됐던 사람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협조를 많이 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단 제출이 됐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명단 역시도 확실하지 않은 명단이 제출이 됐다. 그러니까 서울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사람에 대한 명단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은 명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단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명단이 허위였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어떤 법적 조치가 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단 좀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의도적으로 신자도 아니고 이 교회와 무관한 사람들이 포함된 명단을 제출을 했다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나 아니면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그러니까 그 속여서 이 감염병 예방 업무를 하는 보건당국이나 이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허위 명단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교회 신자 명단에 등재가 된 경위 자체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등재가 됐다거나 예. 그다음에 제출된 경위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관하고 있던 명단을 보건당국에서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제출하라라고 해서 그대로 제출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또 고의성이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군요. 예, 결과적으로 그 명단이 실제 신자 여부와는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이거를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고 했다거나 감염병 예방 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그 위반 행위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성과 의도성을 먼저 판단한 뒤에 이 명단과 관련해서는 네.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예. 해야 되는 건데 소송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이와 별개로 정부와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할 걸로 지금 관측이 되는데 이건 어떤 건입니까? 일단은 뭐 광화문 집회에 전광훈 목사 개인이 참석한 부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는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이 허위 명단 제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앞으로 이제 비대면 집회만 허용한다고 했는데 집회 같은 거를 어길 경우에 그런 조치 위반 가능성, 그다음에 지난 기간 동안에 그 교인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감염병 예방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걸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다만 그 전광훈 목사 개인에 대한 민영사상 책임하고는 별개의 사안이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제일교회가 그 명단이나 교인들에 대한 집회에 있어서 이 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든지 의도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건이 다 별개의 건이군요. 네, 그러니까 정광훈 그렇습니다. 목사에 대한 건 그리고 예. 신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한 부분도 또 네. 별개의 건이고요. 예, 여러 가지 좀 그렇습니다. 얽혀 있는 지금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럼 그런 그 고의성, 의도성을 확인하려면 어떤 증거나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겁니까? 아무래도 뭐 제가 소송이라는 게 진행을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생각에는 이 명단이 언제 작성이 됐고 교회가 어떤 식으로 이 명단을 이제 사람을 등재를 시켰으며 이거를 주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낸 명단은 언제 마지막으로 이제 업데이트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회 차원에서의 의도성도 문제지만 그 교회 관련자들 그리고 집회에 참가했던 개개인 역시도 현재 진단검사 의무화해야 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적극적인 협조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만약에 끝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때 이런 개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좀 내려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개인 분들에 대해서 그 지자체장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통해서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러면 이제 통지가 갑니다. 그래서 통지가 가서 본인이 이 검사 대상인 걸 알고 있으면서 이 조치에 응하지 않고 네. 끝까지 불응할 경우에는 네. 그 같은 그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라서 벌금 2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개인의 일탈 사례도 속출을 하고 있는데 사랑제일교회 신자면 무조건 양성 판정을 내린다.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검사 자체를 피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양성 판정 뒤에 도망치는 사례가 참 어쩌다가 이런 사례까지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파주의 병원에서 탈출을 해서 25시간 만에 신촌의 커피숍에서 검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소식 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예, 저도 방금 전에 속보로 보았습니다만 뭐 25시간 만에 파주에서 도망친 환자가 서울 신촌에 있는 커피숍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이 단순한 행정당국뿐만 아니라 경찰까지 동원이 돼서 범죄자 검거의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검거 있습니다. 모습이 화면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의료인으로서 사실 김 교수님은 이런 소식 접하실 때 네. 참 속상하시겠어요. 이제 병원이 수용 시설은 아니라서요. 뭐 출입자를 통제하긴 하지만 뭐 아주 엄격하게 도망가는 사람을 잡아둘 수는 없는 일인데 이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가 더군다나 또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다른 사람한테 병을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사람이 병원에서 도망간다고 하는 것은 참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다 가짜 뉴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에서의 오해가 생기면서 나오는 행동들일 것 같은데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김 교수님께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짜 네. 뉴스 하나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접촉자들의 자가격리를 할 경우에 음성 판정이 나와도 당국이 격리 해제를 해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네. 가짜 뉴스로 지금 돌고 있거든요. 네. 사실인 겁니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검사를 하더라도 검사를 해서 예.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잠복기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의 양이 적어서 내일 검사하면 양성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 14일간 격리를 하는 게 현재 정부의 지침입니다.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네.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돼서 지금 네. 방역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따라서 사랑제일교회 신자라고 해서 격리 해제를 해주지 않는 건 아니라는 말씀. 네, 그러신 그렇습니다. 거고. 예. 그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분들에 대한 처벌이 사실 지금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가짜 뉴스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이런 거 유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라서 위계에 의한 일단 공무집행 방해죄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는 공무원을 속여야 됩니다. 근데 이런 가짜 뉴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방역 조치를 하면서 음성 판정이 나도 뭐 격리 조치를 해제해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공무원을 속이는 것은 아니고 환자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대중들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라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좀 성립이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인터넷 등의 이런 전기통신 이용 시설을 이용해서 허위 뉴스를 유포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가 인정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구두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 딱히 지금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이게 구두인 경우에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구두로 말하는 상대방이 이 방역 당국이나 이 사람이 확진 가능성이 있으니까 검사를 해야 됩니다. 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역 당국 공무원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 허위 뉴스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면 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좀 어려울 수 예.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영상물을 올리는 경우에는 처벌 근거가 있지만 예. 메신저나 이런 데서 대규모로 네. 좀 유통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단톡방에 뿌리거나 이런 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아까 전기통신 이용 시설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신저나 뭐 톡이나 단톡방이나 이런 예. 부분은 그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법적 처벌 기준을 변호사님께 많이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모든 걸 법으로 이제 형량을 정해서 다 이걸 거기에 적용시킬 수는 없는 상황일 겁니다. 다 처음 겪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랑제일교회발 수도권 집단 감염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 관련해서 고령 환자들이 많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령 환자들이 많으면 자연히 이 중증으로 번질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중증 환자에 대한 대비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이제 그 수도권 병상 공동 대응 계획이라고 하는 걸 세워서 수도권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확보한 병상의 숫자가 너무 작고 그걸 숫자를 딱 정해서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달리 얘기하면 병원을 우리가 지정하고 환자 발생의 규모에 따라서 병원이 탄력적으로 환자를 수용하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렇게 그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늘 병상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게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병상을 좀 탄력적으로 환자 발생 규모에 따라서 그 여유 있게 동원할 수 있는 체계로 좀 체계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6배 높다라고 알려진 네, 네. GH형이라는 네. 점도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나라에 이제 V형 바이러스가 유행을 했었는데 유럽에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제 GH형이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GH형은 그 이태원발 클럽 예. 감염 때부터 유행하던 바이러스라 지금 GH형 때문에 특별히 감염의 속도가 빨라지거나 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GH형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GH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바이러스를 내뿜는 양이 훨씬 더 많아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능력이 더 높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의 상황 또는 역학조사, 역학 연구를 통해서 GH형이 특별히 감염력이 높다라고 하는 결과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완되고 사회 활동이 많아지면서 감각적으로는 전파 속도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빠르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게 GH형이기 때문에 전파력이 높다라기보다는 이미 좀 사회에 만연해 있다라고 또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이 전파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들에게 개인적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주자뿐만이 아니라 방문자 역시도 마스크를
일상생활에서는 꼭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되는 겁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방침 이렇게 내리는 건 좋습니다만 과연 철저하게 좀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의문인데 이 부분은 네.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경기도가 의무적으로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리긴 했는데 네. 현재는 2달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한다고 하고요. 사실상 보면 이게 상징적인 의미의 조치, 그러니까 국민들, 경기도민들에게 지금 상황이 엄중하니 경각심을 주기 위한 예, 차원이다. 마스크를 예. 좀 철저히 쓰시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조치로 이해됩니다. 예. 요즘에 대중교통이나 그러니까 버스,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둘러싼 실랑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 내용도 좀 볼까요? 예. 네. 얼마 전에 예. 그 버스 운전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욕설하고 그다음에 기사를 폭행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감염병 예방법 위반죄뿐만 아니라 운전자를 폭행하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운전자 폭행으로 강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네. 이런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스크 얘기가 나와서요. 그러니까 요즘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날씨가 더워져서 덴탈 마스크, 면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 이런 얇은 마스크를 많이 찾던 분들이 다시 KF94 마스크를 네.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불안해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많이 덥다 보니 그럼 덴탈 마스크만 착용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날씨에 덴탈 마스크 착용 괜찮은 겁니까? 마스크 착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마스크를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KF94나 KF80이 덴탈 마스크보다 그 비말을 차단하는 효과가 한 50에서 80% 더 높기는 하지만요. KF 마스크를 쓰고 호흡이 곤란해서 마스크를 자주 벗거나 마스크를 자주 만지거나 하면 차라리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덴탈 마스크를 쓰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 덴탈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시중에 판매하는 마스크, 그러니까 일부는 네. 그 한쪽 면이 색깔이 다른데 네. 또 다른 덴탈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똑같이 그냥 하얀색인 마스크들도 네.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 마스크의 재질에 대해서 뭐 제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그러니까 병원에서 쓰는 예. 마스크인 경우가 있고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마스크인데 그냥 약국에서 네.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또 마스크가 있어서 덴탈 마스크라고 하더라도 성능의 차이가 약간 있을 수 덴탈 마스크도 필터가 있는 겁니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비말을 차단하는 효과가 그러니까 KF 마스크에 비해서 절반 또는 높게는 한 80% 정도까지는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은 지난주에만 해도 길거리 가다 보면 마스크 코 이렇게 내놓고 쓰시거나 턱에 걸치거나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다시 한번 마스크 착용법, 올바른 착용법 좀 네. 강조해 주신다면 어떻게 있겠습니까? 마스크는 그 말씀하신 대로 코에서부터 턱까지를 전체를 다 가려서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얼굴에 딱 붙도록 쓰셔서 그 마스크와 얼굴 사이로 다른 이물질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예. 마스크의 전면을 만지거나 해서 그 손으로 손으로 마스크를 오염시키거나 또는 마스크에 오염된 부분이 손에 묻어서 다시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주된 내용은 사실은 밀집도, 교내 밀집도를 낮추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밀집도가 그만큼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밀집도가 높으면 간격을 유지할 수 없고 간격을 유지할 수 없으면 감염률이 높아지기 때문이고요. 네. 원래 이제 3분의 1, 3분의 2 수준으로 학교의 밀집도를 낮췄다가 2학기에 다시 그 밀집도를 올리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 감염이 증가하면서 그것을 이전 상태로 거의 되돌리는 그런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 정덕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